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1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17, 18세기에 두드러진 유럽 사회의 학문적 발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수업도 구체적인 역사 사건을 다루기보단 당시에 변화하는 시대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다룰 유럽 사회의 변화와 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우선 당시의 학문적 발전의 경로를 크게 구분해보면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둘의 핵심은 결국 일맥상통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은 물론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원리를 밝혀내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학문적 경향은 그저 학문 영역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사회, 더 넓게는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오며 이후 벌어지는 유럽 사회의 변혁의 토대가 됩니다. 시작부터 계속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오늘 배울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유럽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 잊지 말고 먼저 과학혁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17세기를 전후하여 유럽의 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요. 이를 과학혁명이라 부릅니다. 이는 어느 순간 뛰어난 과학자들이 출현한 결과라기보단 중세 말까지 축적된 과학적 지식에 르네상스 시기 새롭게 조명된 고대 그리스 철학과 이슬람을 비롯한 동방의 과학기술이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직접 관찰과 실험이 강조되며 망원경, 현미경, 기압계 등의 과학기기가 발명되어 과학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와 더불어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을 널리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던 인쇄술의 발전은 과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확산시키는 데 큰 몫을 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학 실험과 합리적 추론에 따른 근대적 연구 방법론이 정립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란 말로 지식 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한 영국의 베이컨은 귀납법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모든 철학의 원초적인 토대로 제시한 프랑스의 데카르트는 연역법을 체계화했습니다. 이러한 근대적 연구 방법론을 토대로 의학, 해부학, 수학, 생물학 등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뤄졌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자연 현상을 신의 섭리로 여기기보단 인간이 얼마든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고, 이는 뒤에 다룰 계몽사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천문학에서 눈에 띄는 학문적 발견이 이루어지며 유럽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성서를 토대로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 여겼던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확립되며 중세의 우주관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 시작을 연 인물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란 말로 유명한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는 1543년에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제기했고, 여태 정설로 믿어져온 천동설에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이후 케플러는 행성이 태양 주위를 타원형의 궤도로 운행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수정하고 보완했죠. 또한 갈릴레이는 태양과 달을 관측한 결과를 토대로 지동설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시 유럽에서 종교의 권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회가 천동설을 정식 교리로 공인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죠. 코페르니쿠스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출판을 주저한 것이나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에 회부됐던 것은 모두 당시의 이런 사회 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혁명의 성과를 종합하고 새로운 우주관을 정립한 인물이 바로 뉴턴입니다. 그는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여 지구가 돌고 있음에도 수직으로 던진 물체가 그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했죠. 또한 천체의 운동을 정확한 수학 공식으로 나타냄으로써 우주가 통일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하였는데요. 이로써 종교적 교리나 믿음이 아니라 인간 이성을 통해 우주와 자연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한편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 성과가 늘어나면서 학자들 간의 교류도 활성화됩니다. 이에 뜻이 맞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학회가 만들어지는데요. 유럽 각국의 왕실은 이들 학회를 후원하며 과학 연구의 증진을 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왕립학회와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이 단체들은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에도 관심을 가져 인구, 경제, 무역,
항해 등 많은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이 중에서 1660년 설립된 영국의 왕립학회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앞서 알아본 아이작 뉴턴이 왕립학회를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이 외에도 보일의 법칙을 정립한 로버트 보일, 진화론을 세운 찰스 다윈 등 저명한 학자들이 이 학회에서 활동했죠.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왕립학회는 대개 영연방 소속 국민을 회원으로 하지만 뛰어난 성과가 있으면 외국인도 회원이 될 수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과학혁명의 성과가 확산되며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현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사회 전반에 퍼집니다. 이에 인간과 사회현상도 자연현상처럼 과학적 법칙을 적용해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근대 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영국에서는 실제로 관찰한 결과에서 출발해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베이컨의 귀납법을 바탕으로 인간의 경험과 감각을 지식의 원천으로 여기는 경험론이 발전하는데요. 대표적인 학자로는 로크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유럽 대륙에서는 주로 합리론이 발전했는데요. 프랑스의 데카르트는 대전제를 제시한 후 그것을 분석하면서 개별적 사실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는 연역법을 주장하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여 합리론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이후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며 경험론과 합리론을 비판하고 종합하여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과학혁명으로 촉진된 과학적 사고방식은 정치 권력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자연계에 법칙과 원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 사회에도 보편 타당한 원리가 있다고 보는 자연법 사상을 토대로 했죠. 이를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개인들의 합의나 계약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출현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이를 통해 인간 사회의 형성 과정을 보편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죠. 당시 유럽에서는 국왕의 권력은 신이 부여한 신성한 것이라 주장하는 왕권 신수설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요. 사회계약설은 종교적 믿음의 바탕을 둔 왕권 신수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특히 사회계약설에 대한 논의가 깊이를 더해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통치자나 정부를 타도하고 교체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주장은 훗날 시민혁명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기도 했죠. 자, 그럼 이제 다양한 사상가들의 사회계약설을 살펴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영국의 홉스는 자신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사회계약을 통한 국가의 출현을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성서에 나오는 바다괴물인 리바이어던에 빗대 국가를 설명하는데요. 리바이어던의 몸통을 자세히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괴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질서를 세우는 강력한 권력을 만들어냈다는 홉스의 견해를 표현한 것입니다. 홉스에 따르면 사회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무질서하고 혼란한 상태입니다. 이를 벗어나 평화와 안전을 얻기 위해 개인들이 상호 간의 계약을 맺어 국가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에서 사람들은 다시 무질서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모든 정치적 권리를 통치자에게 양도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를 통해 홉스는 강력한 통치자와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당시의 절대 군주제를 옹호했습니다. 다음으로 로크의 사회계약설입니다. 로크는 개인이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자연권 중 일부를 통치자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런 주장은 홉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통치자에게 모두 양도한다는 홉스의 주장과는 달리 로크는 개인의 권리 중 일부만을 통치자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만약 정부가 생명과 자유, 재산 등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에 저항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그의 주장은 훗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미국혁명과 봉건제 신분 질서를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루소의 사회계약설입니다. 사실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앞서 살펴본 홉스나 로크의 주장보다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편이라 그런데요. 앞선 주장들과 구분되는 차이점만 지적해보자면 주권을 양도하거나 일부 위임한다는 홉스나 로크의 주장과 달리 루소는 주권이 항상 인민에게 있는 것으로 양도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인민주권의 원리라 하죠. 또한 그는 공동의 선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사가 일반 의지이고 이를 표현한 것이 법이며 주권은 전체 일반 의지의 행사라고 보았죠. 사실 이렇게 설명하긴 했지만 일반 의지나 인민주권의 원리가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네요. 다만 세계사에서는 루소의 주장이 훗날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만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18세기가 되면 프랑스를 중심으로 앞선 시기에 근대 과학과 철학의 발전, 그리고 로크의 정치 사상 등을 토대로 계몽 사상이 발전합니다. 계몽은 영어로 인라이트먼트라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빛을 비추어 밝게 한다는 뜻으로 무지몽매한 어두운 사회에 이성의 빛을 비추어 환하게 밝힌다는 의미죠. 즉 계몽 사상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낡은 관습과 미신을 타파함으로써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본 사상으로 이러한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교육과 실천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계몽 사상가들은 사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들의 주장은 사교 모임, 공공극장, 살롱 등과 같은 공론의 장을 통해 지식인 사회에서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인쇄기의 발명과 문맹률의 감소에 힘입어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됩니다. 그 덕에 계몽 사상은 시민혁명 등 근대 유럽 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죠. 이러한 계몽 사상을 대표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볼테르는 온갖 특권을 누리던 성직자와 귀족을 비판해 시민의 지지를 받았으며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몽테스퀴에는 법의 정신이란 저작을 통해 여러 정치 형태를 논하고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을 주장하여 미국의 헌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죠. 앞서 살펴본 루소 또한 계몽 사상가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인데요. 그는 자유와 평등, 인민주권을 주장하여 프랑스 혁명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디드로와 달랑베르는 과학적이고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전설을 편찬하여 계몽사상 확산에 기여하기도 했죠. 경제사상에서는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조정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하여 고전 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특히 중상주의의 보호무역 정책이 결국 특혜를 누리는 소수의 권력자를 위한 것이라 비판하며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의 발전을 통해 자연은 물론 인간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싹을 틔웠다는 점입니다. 이는 크리스트교라는 종교적 창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던 중세적 세계관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모순을 지적하고 이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촉발하면서 유럽의 기존 사회체제 자체에도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앞서도 강조했듯 여러 시민혁명은 오늘 살펴본 다양한 학문적 발전에 빚을 지고 있으며 시민혁명 이후 등장하는 근대 국민국가는 계몽사상가들의 다양한 주장을 현실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시민혁명의 전개 과정과 이로 인해 변화한 사회상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수업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바로 오늘 배운 과학혁명이나 계몽사상의 발전과 앞으로 배울 시민혁명이 꼭 선후관계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계몽사상이 발전하던 17, 18세기가 곧 유럽에서는 시민혁명이 이어졌던 시기였죠. 어찌 보면 학문적 발전과 사회적 변화가 서로 상호작용했다고 보는 게 옳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오늘 수업은 학문적, 사상적 변화를 주제로 17, 18세기의 유럽 사회를 살펴본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